저희가 한번 나눠볼 말씀은 어, 우리가 잘 아는 엣지스 라인. 아마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어, 6.25 전쟁 그리고 역사를 아는 분들은 이 엣지스 라인 한번 다 들어보신 그런 말일 겁니다. 이 엣지스 라인은 또 알고 있는 만큼이나 또 그렇게 또 광범위하게 또 알고 있는 부분이 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이 엣지선 라인은 우리 민족에게, 또 우리 한반도에게, 또 좁게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아픔을 준 이 단어이죠. 네.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지난번 우리 한미동맹하고 똑같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선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어, 우리 6.25 전쟁 당시에 딘 에치슨 미국 국무장관 사진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에치슨 라인의 유래와 의미 그리고 극동 정세 함께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치슨 라인 역사적 맥락, 역시 에치슨 라인이란 뭐냐? 다시 한번 보면 아까 앞에 보셨던 이 딘 에치슨 미국 국무장관이 1950년 1월 12일 우리 6.25 전쟁이 발발하기 한 5개월 전쯤 되죠. 네, 이 딘 에치슨이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여기에 알래스카에 이게 쭉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있는 알류산 열도라는 이 미국 영토를 포함해서 쭉 극동에서는 요 사할린 섬을 제외하고 우리 홋카이도 포함하고 일본, 한국을 제외하고 대만을 제외하고 필리핀을 포함하는 이런 방위선을 얘기를 합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 여기 이제 대마도까지도 포함하고 있죠. 굉장히 자세하게 선을 그어 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의 국무장관 딘 에치슨이 1월 12일에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단지 이 에치슨 라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극동 방위선 전체를 얘기하면서 이런 내용을 쓴 것을 뒤에 에치슨 라인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어, 우리 학교 때 제가 이제 대학에 다닐 때 저희 외과 선생님께서 이 에치슨 라인 얘기만 나오면 요즘 말로 그냥 입에 거품을 물면서 미국을 욕했던 그분은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좌파 성향의 교수님이셨는데 이 에치슨 라인이 때문에 어, 일부러 스탈린과 북한에게 어, 6.25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었다고 엄청나게 욕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게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엑시스 라인에 대한 시각이고요. 지금 오늘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그럴까? 이제 그런 걸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 특별히 지금 현 시대에 미국, 중국, 소련, 북한 이 역학관계의 바탕을 두고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엣지슨 라인이 그러면 왜 생겼느냐? 그냥 그저 어느 날 갑자기 툭 딘 엣지슨 국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1950년도 1월에 극동에 특히 이제 이 이념적 배경을 가진 극동 정세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이
미국이 그 당시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 몰랐거나 아니면 조금 가볍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2차 대전 때는 비록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나라이지만 소련을 이용해서 어, 2차 대전도 같이 치르고 또 뭐 이렇게 일본에 대한 문제도 같이 해결하려 했던 그런 미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산주의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또 장제석 시절에는 유럽에서 뭐 얄타해람이라든지 카이로해람이라든지 이런데 모택동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장제스가 그 처칠하고 또 스탈린 미국에게 루즈벨트 대통령 이런 사람하고 당당하게 어깨를 겨루고 있었는데 1949년도 10월 달이 되면 이 모택동이 장제스를 몰아내고 중국 통일을 해버리고 중국을 공산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엄청나게 큰 나라인 중국을 그렇게 공산화를 일으키니까 미국으로 봐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극동 지역의 전략을 새로 좀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비록 딘 매치슨의 입으로 나왔지만 그 당시에 미국 전체의 어떤 극동에 대한 시각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딘 에치슨 라인요, 우리 배경 화면에 이렇게 조금 전에 보셨던 에치슨 라인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중국을 위협할 의도가 없다는 이제 중국을 만만하게 보지는 못하는 거죠.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어, 마오쩌둥의 중국과 네, 소련 사이에 불화의 씨앗을 좀 뿌려가지고 미국이 좀 이득을 보고자 하는 그런 외교적 계산도 있었죠. 왜냐하면 이 둘 다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 두 공산주의 큰 나라들이 서로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대대전이 막 끝나고 몇 년 지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힘이 남아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균형 있게 또 패권 국가로서의 어떤 위치를 유지하고 싶었는데 힘이 없으니까 일단은 극동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전에는 그래서 이게 유럽 우선 정책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많이 투입되었던 유럽에서 어, 미국의 군사력도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하고 싶었던 그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어, 1945년도 태평양 전쟁의 종식과 함께 이 미군정 시절을 지나면서 끊임없이 그 당시 한반도라는 것은 특히 남한이라는 것은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형편은 없었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 한반도를 특히 남한을 지켜주고 먹여주고 세워줘야 되는 그런 나라로 생각했던 거죠. 전략적 가치로 보기보다는 어떤 끊임없이 미국이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런 부채로서의 가치로 인식을 더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편으로서는 이런 분위기가 이 한반도를 이 에치슨 라인의 방위선에서 제외하는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이 아시아에서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 최소화를 어, 해야 되겠다. 그 이제 이게 왜 그러면 일본은 이렇게 집어넣느냐? 이게 이제 또 우리의 어, 물음이 되죠. 이 나중에 사실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 일본은 미국이 상대적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또 높게 평가했다는 거죠. 2차 대전 때도 일본의 태평양 사령부를 두고 할 정도로 일본이란다. 저 해방 후에도 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도 차이나 그 당시에 우리 요 극동보다는 여기 밑에 인도 차이나 반도 여기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죠. 여기도 사실 미국이 간단하게 볼 수 없는 것은
단순히 프랑스와 베트남의 전쟁이라는 시각으로 보지 않고 이 호치민이 소련의 무기 지원을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공산주의자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미국으로 봐서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극동 전체가 미국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HS9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유럽 우선 정책의 연장선이고 군사 개입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수세. 그러니까 공격적인 라인이라기보다는 방어적인 라인이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HS9 선언은 또 단순히 한반도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 큰 틀에서의 냉전 전략이었다. 이렇게 뒤에 이제 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동시아시아에서는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중국과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외교적 봉쇄 전략을 병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게는 위협할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면서 내부 분열을 유도하고 또 그 밑에 좀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도 또 미국이 개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네, 그런 작전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엑시스9은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단순한 어떤 그런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전략적인 수세였으며 특히 한국 전쟁 생기고 난 뒤에 어떤 전략적 공세로 전환되는 극적인 변화의 서막이었다는 내용으로 오늘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 라인은 알류산 열도, 알래스카에 있는 알류산 열도, 일본, 오키나와, ryukyu라고 표현합니다. 그 필리핀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이고,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한반도와 대만이 여기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언에서 가장 크게 논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 왜 한반도와 대만을 제외를 했느냐라고 미국 국회 내에서도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이, 이 제외시킨 것이 아니고 이 미국은 디네치스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하고 또 상대적으로 약간 어, 전략적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평양의 다른 지역, 음, 이거를 보시면은 이게 딘 에치슨 라인의 에치슨 연설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내셔널 워싱턴 프레스 센터에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 속에 있는 내용이 엑지슨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엑지슨 요약본인데 이 요약본을 보면은 경계가 필리핀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다는 거하고 이 용어가 이제 This Defensive Perimeter 이거는 어떤 라인의 개념이 아니고 경계의 개념입니다. 자, 조금 번역해 놓은 분인데 여기 보면 태평양의 다른 지역의 군사안보 태평양의 다른 지역이 뭐냐면 바로 그 우리가 저기 뭐죠? 그 대만과 한국이라고 대표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질적인 관계의 영역, 이건 일본처럼 포함되는 영역이죠. 포함되는 영역. 그래서 이걸 구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태평양의 다른 지역을 보면 이러한 공격이 이 지역에서 발생을 한다면 이게 should shoot attack라고 이제 나와 있죠. 이게 처음에 초기에는 공격받은 사람들이 저항할 수 있도록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왕권 표현이지만 처음에는 니네들이 막아야 된다. 그렇지만 안 되면 나중에 유엔 헌장에 따른 문명 세계 전체의 헌신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엔 같은 어, 조직이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자신은 디네짓은 태평양과 극동 문제를 고려할 때에 군사적인 고려에 집착하게 되는 건 실수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이지만 압박을 가하는 다른 문제들도 있고 이러한 다른 문제들은 군사적 방법을 해결할 수 없다. 이제 약간 유연성을 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지역과 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체제전복과 침투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런 거는 군사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이 태평양의 다른 지역들, 한국과 대만, 군사 안보를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 첫 번째, 자기가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유엔 사회의 개입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안보 개념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그 뒤에 내용처럼 한반도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는 해리 트루먼 도서관에 있는 자료인데요. 그 뒤에 한국 전쟁 이후에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디 네치슨이 뭐라고 얘기했나 이렇게 연설을 이렇게 보고서를 형식으로 이게 코리아라고 돼 있죠. 여기 어, 보고를 하니까 보면은 예, 앞에 이 에치슨 여기 이얼리우스블 크리틱스라는 이게 뭐냐면 무책임한 비평가들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책임이 없는 자들은 이 에치슨 라인이 그저 한국 전쟁을 발발한 뭐 그런 원인 제공하는 것으로 표현을 한다. 그렇지만 그 잘못됐다. 굉장히 복잡한 그런 사안으로 봐야 된다. 여기도 보면은 디스디펜시브 페리메터라고 이제 쭉 이렇게 앞에서 봤던 그 에치슨 라인에 에치슨 연설의 원문을 이렇게 실어 넣으면서 여기 있는 이분이 뭐냐면 여기 코리아 1950년 6월 25일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 예, 이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봐라 우리가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실제적으로 첫 번째는 자기네들이 방어하게 하고 두 번째 유엔에서 가서 그 전쟁을 해결했지 않느냐. 그래서 엣지슨 라인이 너희들이 생각했던 무책임한 비평가들이 말하는 그런 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제 해리 트루먼 도서관에 이렇게 보고서에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연설에서 엣지슨이 사용한 용어가 단순한 라인이 아니고 페리메트라는 이런 경계라는 단어를 써서 어떤 스트릭트한 그런 경계의 개념이 아니, 아주 뭐야, 이게 나누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가상적인 방위 경계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사적 개념 아니라 여러 가지 외교적, 정치적 그런 것들로 좀 생각을 같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너무 군사적인 문제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실수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에치슨 라인이 발표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그 두 달 뒤에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장문의 각서를 미국 무성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지금 북방의 적, 뭐, 북한이 될 수도 있고, 또 소련이 될 수도 있겠죠. 여하한 순간에도 우리가 저항 못할 만큼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우리라는 말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서울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미국 너희가 생각해 준다면 다소라도 우리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고사포도 없고 하늘에 띄울 비행기도 없으며 현안조차도 없습니다. 현재의 군사 원조 계획으로는 탄약과 부속품과 기계장치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약간의 공급이 있을 뿐입니다. 중략하고 모스크바가 북한에 남침의 청신호를 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공산주의와의 타협을 용인하지 않는 한국 국민의 결심과 나의 확고한 태도뿐인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다. 지금 우리는 너희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국토 방위에 필요한 만큼의 무력을 갖추고 싶을 뿐입니다. 공군과 해군이 건설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민과 북방의 적에 대해서 커다란 심리적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무성이 현재의 미국 방위선에 한국을 포함하도록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승만 대통령과 항상 그렇죠. 이 정확하게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또 이념적인 그런 어,
기준이 딱 정해져 있죠. 판단이. 그리고 외무장관, 외무부에서 어, 아니, 임병직은 어, 조한 그 당시 미국 대사무처를 불러서 엣지스9의 진위를 해명하라라고 요구도 하고 또 장면에게 훈령을 내려서 엣지스9 그런 발표된 경위를 조사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 엣지스9과 6.25 전쟁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 실제로 일으킨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아니다. 이렇게 나누는 그런 어, 서로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전쟁 촉발론을 보면은 여기는 김일성의 오판 가설에 기인하는데 엣지스9 때문에 이 북한 남침의 녹색 신호등이 되었다. 왜냐하면 1950년 1월 이전에 스탈린의 태도에 이제 한번 봐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1949년도 5월 3월 5일에 1년 전이죠. 박은영과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두 차례 스탈린을 면담하고 남침 전쟁을 좀 허락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스탈린은 시기상조라면서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3월 7일 스탈린과 김일성이 면담한 내용을 보면 김일성이 스탈린 동지 이제 상황이 무르익어서 전국토를 무력으로 해방할 수 있게 됐다. 우리 군대는 강하고 남조선에는 강력한 빨치산 부대의 지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더니 스탈린이 남침은 불가능하다. 첫째로 인민군이 남조선군에 대해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수적으로 열세다. 이게 제가 좀 의문스러워요. 그 당시에는 확실하게 인민군이 더 많고 했는데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다음 둘째, 이거는 이해가 되죠. 남조선에는 아직 미군이 있다. 전쟁이 나면 그들이 개입한다. 셋째, 소련과 미국 사이에 아직 38도선 분할 협정이 요의함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이유로 남중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김일성이 남조선 인민들은 하루빨리 통일을 해 반동 정부와 미 제국주의자들의 속박을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랬더니 스탈린이 적들이 만약 침략 의도가 있다면 조만간 먼저 공격을 해올 것이고 그러면 그때 저로의 반박 기회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949년과 50년을 봤을 때 이 엣지스나이 선언 전후에 어, 관계를 볼 수 있는데 엣지스나인 선언 직후에 스탈린은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를 통해서 김일성에게 군사적 수단을 통한 통일을 지원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그 뒤에 차근차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북한은 엣지스9 선언으로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겠죠. 그리고 설령 개입하더라도 미국, 미군 병력 투입 이전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차근차근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니, 엣지스9과 한국전쟁과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 기조는 첫째, 엣지스9은 1949년도 12월, 그 1년 전이죠. 몇 개월 전이죠. 미 국가안보회의에서 결정된 한국에 더 이상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는다라는 정책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미군정에서 자꾸 철수를 이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두 번째, 엣지스는 연설에서 유엔 현장을 통해서 국제적 지원을 언급해서 완전한 방해 포위가 아님을 시사했다. 그러니까 이 엣지스9 그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급동에 특히 한반도에 대만에 우리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단을 강구한다. 이제 그런 의미였다라는 것이고 엣지스9의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전후 미국도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았는데 이거 의회로부터 한국에 대한 원조 법안을 통과시키는 의도가 담겨 있었으며 실제로 그 3월 달에 그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이 엣지스 라인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김일성은
남침을 준비하고 있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HT9의 본질이 새로운 정책이 아니고 그리고 또 북한의 남침 결정에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 에치슨 라인이 에치슨 선언이죠. 원인이 아닌 촉매 역할을 했다. 그게 진짜 정확하다. 그래서 에치슨 선언은 스탈린이 그토록 우려했던 미국의 개입이라는 변수를 제거해주는 명분을 제거해준 것은 맞다. 그리고 스탈린으로 하여금 김일성 계획을 승인할 결정기가 된 것은 맞는데 그 꼭 그 내용이 그 전쟁을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다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좀 촉매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극동 정세에 미친 장기적 영향을 보면 6.25 전쟁이 분명하게 그 기준이 된 것은 맞습니다. 6.25 전쟁 발발 후에 미국의 정책은 유럽 우선 정책에서 벗어나서 이 극동 소련과 중국의 어떤 그런 연합을 보면서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게 됐고 전체적인 미국의 외교 정책에 엄청난 충격이자 극적인 전환점이 6.25 전쟁이 됐다는 거죠. 일단 6.25 전쟁, 이거는 소련이 어마무시한 힘으로 이제는 세계를 밀고 나오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 전쟁 전에 미국의 전략은 유럽 우선 정책에 치중했다라면 이제 미국 후에는 극동 지역의 중재를 재평가했고 아시아에서 어떤 전략적으로 어떤 그 방어적인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공격적인 정책으로 전환을 하게 됐고 군사력 감축 및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정책이 그 이전 정책이었다면 이제 공산주의 봉쇄 정책으로도 군사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전략을 바뀌죠. 한반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부채의 어떤 개념 끊임없이 도와줘야 되는 그리고 그래서 방위선에서 제외하게 됐는데 한국 전쟁 이후로는 한반도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핵심 요충지로서 미국의 어떤 국제 전략에 있어서 허브앤스포크 체제의 핵심 축으로서 이제 포함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 한국 전쟁 전에는 이 에치선 선언에 포함된 어떤 미국의 극동 특히 한반도에 대한 개념은 한국 이제 원조 법안을 그냥 통과시켜서 그냥 좀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북한에 오판 촉매작용을 제공한 것이 맞지만 이 한국 전쟁 이후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직접적으로 군사적으로 미군이 참전하게 되고 한반도에 미군 사력을 전력으로 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잘 아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 한미 동맹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정말 중요하죠. 우리로 봐서는 그냥 방어적인 그런 어, 어떤 동맹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미군으로 봐서는 냉전의 전진 기지로서 한미 동맹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한반도를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을 저지하는 핵심 요충지 그리고 한미 동맹 그래서 이 에치슨 라인의 실패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오늘날 한미 동맹과 극동의 어떤 군사적인 어, 정책을 재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방위 공약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동맹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좀 더 강화된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잠시 이제 그 워싱턴 선언을 보면은 93년도에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미국을 방문해서 이 존 바이든 대통령하고 같이 음, 이제 선언을 한 것이죠. 이 굉장히 정상들이 만나서 이 선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큰 역할을 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어, 그 당시 워싱턴 선언의 전문입니다. 이 전문을 예,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은 어쨌든 이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원칙을 옹호하고 경제협력, 기술 발전, 군사력 그 외에 굉장히 다른 경제와 이런 기술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동맹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고 한국의 미국 해극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이점을 인식하는 이게 뭐냐면 핵 방위를 같이 표현은 이렇게 됐지만 같이 공동으로서 수행해 나가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로 핵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양정상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 협약의 그룹을 설립을 선언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항구적이고 철통 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예, 이것을 이제 같이 공동안보로 삼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주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어,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확장 억제를 확약했다. 이 한미동맹이. 그 다음에 핵협의 그룹을 신설해가지고 이제는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개념에서 조금 더 확장된 전략 개념으로서 이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얘기고 실제로 그런 핵위기 시에 필요한 그런 도상 연습도 도입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 유사시에 미국의 핵작전에 한국의 첨단 재래시설 이게 단순히 우리 한국 한반도에만 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어떤 다른 지역에도 이런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이 함께 동맹국으로서 참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전략 핵 잠수함도 한국의 기항 등 전략 자산이 이제 정례적으로 이 한반도 한미 동맹에 포함돼서 군사훈련에 포함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제2의 H9 논쟁이 이제 나옵니다. 벌써 나온 지가 몇 년 된 것 같은데, 이 논쟁의 등장 배경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끊임없이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되어 왔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트럼프가 제1기 행정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약간의 고립주의,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만의 어떤 그런 특별한 전략적 군사 전략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부 좌파들이 이것만 트럼프 행정부만 들으면 그냥 거품을 물죠. 이게. 그다음에 핵심 질문. 어쨌든 간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2H9 논쟁이 나온 것은 미국이 서울을 위해 워싱턴을 희생할 수 있겠는가? 뭐냐면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또 희생을 실제로 할 수 있을까? 옛날처럼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으로 봐서는 10년 전에 그런 있었던 그런 안보 불안, 네, 안보 불안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0년 전에 이런 엑시스9의 어떤 그런 걸 보면서 현대 안보 논의에 다시 한번 좀 집어넣어서 우리나라 안보 또 군사 이런 그 논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전통적인 혈맹 개념이 진짜 확실한가? 우리가 철통 같은 또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티타늄 같은 뭐 동맹이라 그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전쟁이 생겼을 때 그게 유효한가? 그리고 한미 동맹이 정권이 계속 바뀌는데 영구불변한가? 어, 우리는 다른 동맹 관계 그리고 자주국방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남기는 거죠. 첫 번째 이제 동맹 관계가 확실한가에 대한 걸 보면은 한국과의 전략적 모호성이나 외교적 발언 그러니까 에치선 선언을 뭐 얘기하는 거죠. 동맹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에치슨 라인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우리 전쟁이 생긴 거 아니냐. 그다음에 지금 현실도 주한 미군이 자꾸 감축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진짜로
다시 한번 이 에치슨 라인 한미 동맹을 다시 한번 좀 재고해 봐야 된다. 그래서 동맹은 신뢰하되 그 관계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게 제2 에치슨 라인의 어떤 중요한 개념이죠. 맞죠.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에치슨 라인의 그 중요한 그 교훈이 스스로 힘 지키는 그런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동맹에 대한 너무 어, 무제한 그런 신뢰보다는 우리 국방력에 좀 더 투자해야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자주 국방에 대한 어떤 그런 의존성보다는 어, 한반도가 전략적으로, 위치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쨌든 간에 우리를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물론 맞는 얘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주국방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유일하고 또 핵심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HS9 우리 유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그 HSN 선언에서 본 것처럼 단순히 어떤 군사적이고 이런 한 나라와의 동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어, 잘 우리가 두루두루 역할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와 연대를 잘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우리가 중공에 들러붙으면 안 되겠죠. 6.25 전쟁 이후에 그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도 이런 다자 외교를 통해서 국제사회와 연대를 근근히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칼럼에서 중국하고 소련하고 그 사이 양다리 걸치라는 얘기는 제가 보니까 막 없더라고요. 이 이념적으로도 확실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에치트 라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이런 복합적인 결과물이고 그 내용은 미국의 전략적인 고민 그리고 공산주의 진영의 역학관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그런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이 한미동맹의 탄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이 HS9을 그냥 욕만 하면 안 됐다. 그리고 현대적으로는 어, 전략적 모호성.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맹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끝까지 잘 되짚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2025년도에 대한민국이 기억해야 될 그런 HS9 교훈을 보면은 역사, 우리가 중요하죠. 역사가 남긴 교훈을 통해서 국제 정세에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를 갖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 지금 이 정권은 정말 참 한심하죠. 지금 정세가 분명합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공산주의 체제하고 이런 대립 구도인데 그 양다리 걸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한반도에 생긴 과거의 그 HS라인은 한반도의 그 안보가 당연한 것이 아니며 국제 질서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전략적 위치를 끊임없이 되새겨야 한다는 준엄한 교훈을 남긴 것인데 변화무쌍 국제관계에서 한미동맹이 철통 같다는 영원한 낙관론 이건 좀 우리가 다시 좀 버려야 되고 75년 전에 HS라인이 어떤 비극을 불러왔는지 잊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그 외교적인 관계로서 수습책을 찾아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유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놓았더라고요. 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이번에 그 중국에 전성절에 참여했을 때 사진인데 십몇 년 전에도 이런 똑같은 구도였어요. 똑같은 구도였고 오늘날도 똑같은 구도입니다. 이걸 모르고 자꾸 양다리 걸치야 되고 또 미국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 이번에 그 한미 협상, 경제 협정 그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오늘날은
양다리라는 건 없습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에치슨 선언, 하고 실질적으로 이 선언을 한 이 에치슨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요. 지금까지도 한국인에게 이게 참 전쟁을 일으킨 불구대천 연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보수파들에게도 욕을 이래 먹고 있고요. 또 이 에치슨 선언 하나 때문에 국무장관직에서 쫓겨날 뻔도 하고, 뭐 보수파들에게 끊임없이 변호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한국 전쟁 때문에 이 독일하고 일본을 그 뒤 2차 대전 후에 좀 손을 좀 봐야 되는데 전쟁이 나고 나니까 이 오히려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가지고 전후 처리에 좀 어, 미국의 애초 전략대로 할 수 없게 된 그런 부정적인 평가도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도 이 엑시스 라인 때문에 그 회생을 앞당긴 구원투수로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참, 이 역사라는 것은 참 재밌고 아이러니한 어떻게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참 재밌는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게 나눠야 될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같이 한번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 공유 중지를 제가 좀 하고요. 우리 가서 기도 제목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같이 또